프롤로그, 보배의 이야기. 우리들의 보배 이야기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진 아시아의 평화스러웠던 은둔 왕국에서 있었던 옛날 옛적의 이야기다. 아직 서양 세계에 이 땅을 알려지게 했던 어떤 전쟁도 없었던 시기였다. 옛날 옛적의 황해에 면한 조선의 해안도시 해주라는 곳에 어떤 상인이 살았습니다. 기와를 얹은 지붕과 흙벽으로 된 그의 집에는 늙으신 부모님들과 영기, 장성, 용두라는 세 아들과 아내 그리고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시집을 가면 아기를 낳을 때까지 이름을 갖지 못하는 것이 풍속이었습니다. 애들을 낳게 되면 그때부터 아무개의 엄마라는 간접적인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이 상인의 딸은 이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빛나는 눈과 사람을 사로잡는 미소는 부모와 조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딸을 보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그 집안에서 진정으로 귀한 보배였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에게는 더 그러했습니다. 사실상 소녀의 할아버지는 손녀를 손자나 마찬가지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소녀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지식은 물론 그 당시 소녀들에게는 거의 가르치지 않았던 한문까지 가르쳤습니다. 조선의 북쪽 지방에는 호랑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배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끝없이 많은 호랑이 이야기에도 결코 실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그들은 저녁마다 화로 곁에 앉아서 할아버지는 소녀가 좋아하는 전설 이야기를 해주고 손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농부가 어느 날 아침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지은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려고 집을 떠났습니다. 지프로 지붕을 올린 그의 집안에는 아들과 딸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는 나가면서 애들에게 자루에 들어있는 쌀을 찧어서 가루로 만드는 일을 시켰습니다. 쌀을 찢는 기구는 마치 시소 같이 생겼습니다. 한쪽 끝에 망치가 달려있는데 애들은 그 다른 쪽 끝에 앉습니다. 천정에는 밧줄이 달려있어서 이 기구를 받쳐줍니다. 애들은 시소 놀이를 하는 것 같이 한쪽 끝에서 막대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반대편의 망치가 역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쌀을 찢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재미가 있어서 애들은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시장에 가고 없었던 이날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그 오막살이 주변에 와서 어슬렁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문들이 다 단단히 잠겨 있었으므로 호랑이는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가서는 지프로 된 지붕을 발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놀랐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누이 동생의 머리에는 언뜻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오빠, 이 밧줄을 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 주세요. 호랑이 발이 천정에 나타나면 이 올가미로 호랑이 발목에 쉽게 끼울 수 있게요. 그런 다음에는 밧줄의 다른 쪽 끝을 쌀 찢는 방아에 단단히 메어줘요. 엄마와 아빠가 오실 때쯤 되면 쌀을 많이 찧어놓게 될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오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올가미를 만들었습니다. 호랑이가 천정으로 발을 쑥 놓는 순간 발목에 밧줄이 단단히 묶여졌습니다. 당연히 호랑이는 발을 빼려고 발을 올렸다 내렸다 했고 따라서 방아는 저절로 찧어졌습니다. 호랑이는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에 곧이 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 애들은 그 밑에서 쌀가루를 퍼내고 새로 쌀을 넣기에 바빴습니다. 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소년이 언뜻 밖을 보았더니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총을 거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년은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직 쏘지 마세요. 우린 안전해요. 아직 빠야 할 쌀이 한 포대나 남았어요. 보배는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이야기도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날 이야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배는 할아버지에게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하리라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요? 그
그 당시에는 조선의 소녀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자기네들보다 더 나이가 어린 소년들과 약혼을 했습니다. 보배도 예외가 아니어서 어느새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웃집 소년과 약혼됐음을 알았습니다. 보배는 자기가 13살이 되면 자기 집에서 결혼식이 열릴 것이고 그날에는 신랑을 볼 수 없게 두 눈을 풀로 붙여 감게 하리라는 점도 알았습니다. 보배는 마음속으로 신랑을 볼 수 없게 하는 점이 불만스러웠습니다. 보배는 비록 정숙하고 기품이 있는 소녀였으나 임기응변에 능숙한 소녀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한 번쯤은 신랑감을 볼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봄철이 되면 조선의 소녀들은 긴 줄에 매달린 그네를 손채로 뛰는 놀이를 매우 즐깁니다. 보배는 이 점에 생각이 미치자 아버지에게 그네를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네가 높이 올라갈 때 장래의 신랑감의 모습을 잠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도 신랑감에게 보여줄 수가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 이 천진난만한 방법은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보배는 명절에 입는 색동옷으로 곱게 단장하고 공중 높이 올랐습니다. 보배는 그 어린 약혼자를 처녀의 수줍음 없이 살짝 훔쳐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랑감을 본 보배는 몹시 흥분해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난 신랑감을 봤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보배가 소리쳤습니다. 이에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창피스럽구나. 신랑감을 먼저 보면 불행이 온단다. 난 너의 아빠를 혼인식이 끝날 때까지 보지 않았단다. 그래서 난 복이 많지 않느냐? 이 큰 기와집과 흥성한 식구들을 봐라. 모녀의 대화를 엿들은 보배의 아버지는 엄마 앞에서는 딸을 꾸짖은 다음 딸에게 살짝 윙크를 했습니다. 그 소리의 반대이니라. 나는 엄마와 혼인하기 전에 내 엄마의 모습을 훔쳐보았단다. 봐라. 그래도 난 복이 많단다. 이 큰 기와집과 흥성한 식구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내가 있지 않니? 보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전에 약속한 대로 또 다른 호랑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좋지 좋아. 할아버지는 승낙하셨습니다. 오늘 마침 줄다리기 시합이 있었는데 우리 편이 이겼으니 잘됐다. 내가 이제 너에게 해줄 이야기는 이 줄다리기 시합에 관한 거란다. 옛날에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옆 마을을 보고 줄다리기 시합을 하자고 도전을 했단다. 보배야, 너도 알겠지만 시합을 할 때는 모두 힘을 합치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소리를 외친단다. 영차, 영차. 이 이야기는 바로 이 구렁 소리에 있으니 잘 새겨두거라. 할아버지가 이 구령을 외치자 심한 기침이 났습니다. 잠시 후 기침이 멎자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시합을 하러 왔던 다른 동네의 청년 한 사람이 시합이 끝나자 남들은 다들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놀기에 정신이 팔려 처졌느니라. 그러다가 결국은 그도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났는데 그가 산 곡에 거의 다다랐을 때는 이미 어둠이 사방을 덮어왔단다. 이 산에는 호랑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청년은 길가에 있던 신각에 들어가 몸을 숨겼지. 그러나 이런 신각의 벽은 그리 단단하지가 않단다. 나무 널판으로 막아둔 것이기 때문이지. 너무 피곤했던 그 청년은 신각 안에 들어가자 곧 잠이 들어 골아 떨어졌는데 아직도 그 전날에 줄다리기 시합을 하던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해 꿈에서까지 줄다리기를 했단다. 그때 마침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산에서 어슬렁거리며 내려와 하필이면 그 청년이 자고 있던 신각 바로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호랑이는 옆에 청년은 보지 못했지만 바로 아랫마을에서 돼지가 쿨쿨거리는 소리와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마치 개나 고양이가 공격할 때 그러하듯 꼬리를 꼿꼿이 세워서 흔들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호랑이 꼬리가 바로 옆에 있는 신각의 널빤데기 벽 사이로 쑥 들어와 자고 있던 청년의 얼굴을 간질러 주었지 뭐냐. 청년은 한참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꿈을 꾸고 있던 터라 저도 모르게 호랑이 꼬리를 잡고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잡아당기기 시작했느니라. 영차, 영차. 그는 꼬리를 잡아당기면서 구렁을 외쳤느니라.
깜짝 놀란 호랑이가 몸을 빼려고 요동을 치자 청년은 잠에서 깨었는데 이게 뭐냐? 잡고 있는 게 호랑이 꼬리가 아닌가? 청년은 엄격결에 또 영차 영차 하고는 호랑이를 보냈는데 벽의 틈으로 보니 호랑이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더란다. 그 다음날 아침 청년은 다시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한때의 사람들이 숨이 턱에 닿아서 소리치며 도망해 오고 있었단다. 호랑이가 쫓아온다. 호랑이가 쫓아온다. 도망가라. 이때 우리의 영웅인 그 청년이 말했단다. 진정들 하시오. 겁내지 마시오. 내가 저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어. 그러자 사람들이 소리쳐 말을 받았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이 총을 갖고 있어? 아니면 칼을 갖고 있어?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다 주랭랑을 놓았느니라. 얼마 가지 못하여 아닌 게 아니라 그 청년은 산에서 뛰어내려오는 커다란 호랑이를 한 마리 만났는데 이빨을 드러내놓고 있더란다. 무서운 형상이었지. 자, 보배야. 네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 보배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웅 그 청년은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다. 청년은 호랑이가 뛰어오는 길 앞에 떡하니 앉아서 줄다리기 하는 구렁을 온 힘을 다하여 소리쳤단다. 영차 영차. 이 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지난밤에 자기를 혼나게 했던 소림을 알아차렸던 거야. 청년이 되풀이하여 소리치기도 전에 호랑이는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지. 집에 도착한 그 청년은 2번씩이나 호랑이를 혼내준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경탄에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니라. 보배는 이 이야기를 매우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기침 때문에 더 이야기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 대신 할아버지는 소녀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하나 냈습니다. 그녀의 오빠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했으나 할아버지는 이 똑똑한 소녀에게 하룻밤만 시간을 준다면 반드시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시한 수수께끼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강 건너 어느 동네에 한의사 한 분이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 의사는 환자들에게 먹일 약초가 꼭 3파운드가 필요했거든. 그렇지만 그때는 마침 장마철이 되어서 다리는 떠내려갔고 물은 불어서 나룻배로 강을 건너기가 위험했단다. 임시로 아주 약한 다리를 하나 놓았지만 이 다리는 너무나 약해서 한 사람의 몸무게와 약 2파운드밖에 지탱하지 못한다. 급한 일이 생겨서 한 사람이 약을 3파운드를 가지고 이 다리를 한 번에 건너야 한다. 줄에 담아서 끌 수도 없단다. 이제 질문을 잘 들어봐라. 이런 환경에서 심부름꾼 한 사람이 어떻게 1파운드를 더 가지고 단번에 이 다리를 건널 수가 있겠느냐? 보배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폭이 너무 넓어서 던질 수도 없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보배는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얼굴은 대단히 피곤해 보였으나 기쁜 빛이 역력했습니다. 보배는 말했습니다. 수수께끼를 푼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전 공기놀이를 잘하지요. 제 생각으로는 심부름꾼은 다리를 건너는 동안은 계속 공기놀이를 하는 것처럼 약봉지 셋을 번갈아 공중에 던지고 받으면서 가면 될 거예요. 그러면 약 1파운드는 항상 공중에 뜨게 되니까 전체 무게에 상관이 없지요. 할아버지는 보배의 말을 듣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손녀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 네 말이 맞다. 난 네가 쉽게 풀 수 있으리라고 알고 있었지. 보배의 혼인날이 다가아지자 어머니는 보배에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살림살이를 배워야 할 때다. 넌 다른 계집애들보다 그동안 너무 많이 놀았어. 이제 곧 10살이 될 텐데도 아직까지 김치 담그는 법도 모르지 않니? 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겠니? 보배는 어머니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시어머니 걱정은 하지 않아요. 남편을 잘 위하면 되지 않아요? 어머니는 어이가 없어서 나무랐습니다. 신랑은 아무것도 몰라요. 나이가 너무 어리단 말이야. 네가 머리도 빗겨주고 아마 세수도 시켜서 서당에 보내줘야 할 거다. 한문은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난 할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보배가 대답하자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네가 남자에 대해서 뭘 아니? 남자가 그까짓 여자한테서 뭘 배우려고 할 것 같으냐? 넌 여자의 분수를 지켜야 하느니라. 남자같이 아는 체를 하지 마라. 그게 큰 흠이 되느니라. 보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배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오래지 않아 이 나라에도 여자를 위한 더 밝고 더 좋은 날이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보배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끝없이 나오는 빨랫거리와 다디미질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근방에 있는 개울에 가서 단추가 달리지 않은 옷들을 빨래 방망이로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밤늦게까지 다시 둥근몽둥이 홍두깨에 옷감을 감아 다디미질을 하는 것입니다. 박자를 맞춰서 잘 두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배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때로는 할아버지처럼 기침이 심해 자다가 깰 때가 많았습니다. 기침이 그녀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을 때는 조선의 촌락에 밤마다 있는 소음이 잠을 방해했습니다. 밤에는 개 짖는 소리며 계속 다디미질하는 소리, 또한 병자로부터 악기를 쫓으려는 무당의 퉁탕거리는 북소리가 쉬지 않고 들립니다. 결국 보배의 기침은 차츰차츰 더 악화됐습니다. 몸은 점점 더 여위고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부모는 남산 기슭으로 봄나들이를 가면 딸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배는 이 나들이를 무척 기다렸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아름다운 진달래꽃들이 마치 보라색 카피트같이 산 등성이를 덮고 있습니다. 보배는 봄날의 그 산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꾸불꾸불한 소나무들 사이로 황해가 보입니다. 새파란 바다에 떠있는 형형색색의 고깃배의 돛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보배는 이쁜 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남산에 도착하니 행복했고 날아다니는 종달새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의생이 주는 침을 맞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보다 더 참기 힘든 무당들의 춤과 북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는 단지 평화스러움과 달콤한 새들의 지저귀과 아름다운 꽃들과 그녀의 소중한 가족들만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땔감을 찾아 나섰고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가족들은 보배에게 일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 맘대로 나가서 산기슭에 핀 진달래꽃을 따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나자 가족 중 누군가가 보배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보배가 아름다운 진달래꽃을 한아름 가슴에 안고 행복하고 달콤한 미소를 띄운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은 보배가 조상들이 있는 저 세상으로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이 아름다운 남산 기슭, 보배가 결핵으로 숨진 그 자리에 조선에서는 처음인 결핵요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요양원의 설립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꿈과 역량을 펼쳐보기도 전에 생을 강탈당하는 비극을 막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